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44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목민심서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목민심서는 고등학교 고전과 윤리에 있어서 120쪽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목민심서에서 공직자의 자세로서의 청렴과 애민, 그래서 목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공직자로서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느냐, 우리가 양을 돌보는 사람들을 목자 그러죠. 목자. 그러듯이 백성들을 잘 돌보는 자이라는 사람들을 목민 이렇게 하고, 그러한 공직자들을 목민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자세로서의 청렴과 애민, 이 단원에서는 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 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 그래서 공직자는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이죠. 사적이면 우리는 사기업이라고 하는데, 공적인 업무를 하는 거는 이제 공기업 아니면 국영기업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거는 뭐예요? 국민의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는 서포트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공직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예전부터 공직자는 청렴해야 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애민으로 공동체에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봉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사익을 취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사익을 취하지 말고, 당신이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청렴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업무를 할 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제대로 공동체에 공익이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통해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그랬으니까 공직자라면은 청렴과 애민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탐구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보자. 성취 기준으로 보면 공직자의 자세로서 청렴의 필요성, 왜 청렴이 필요하지요? 라는 이러한 것을 탐구를 한번 해보고, 현대사회에서 올바른 공직자의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 즉 애민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청렴의 필요성과 애민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생각열기에 보면 우리는 청백리 박수량의 묘비, 이게 묘비인데 아무것도 써 있지 않죠. 그래서 그걸 백비라고 합니다. 백비. 이 백비라고 하는데, 이 백비는 청렴함을 뜻하는 하나의 징표예요. 징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장성군에 가면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묘비, 즉 백비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묘비, 백비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금의 장관급의 한성판윤, 호조판서 등을 역임하고 청백리로 선정된 박수량 선생의 묘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도 청백리상이라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청백리는 깨끗한 공직자를 지칭하는 말, 깨끗한 공직자를 지칭하는 말.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국가에 의해 선발되었으나 그중 한 명이었던 박수량 선생은 세상을 떠나며 묘도 크게 쓰지 말고 비석도 세우지 말라는 유언을 하였다. 이를 한 명종 임금이, 이 명종이 감동을 해서 서해에서 빗돌을 구하여 하사하시면서 박수량의 청백을 알면서 빗돌에다 세상을 얻게 그의 청백했던 상활성을 쓴다는 것은 오히려 청렴함을 잘못 알리는 결과가 될지 모르니 비문 없이 그대로 세워보라 라고 해서 그게 백비가 되는 겁니다. 백비. 그래서 지금의 백비가 세워졌습니다. 죽어서도 청렴을 실천하고자 했던 박수량 선생의 존경스럽지만 신하의 훌륭함을 기리기 위해 백비의 발상으로 화답했던 명종 임금이 멋들어집니다. 아름다운 군신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자, 얼마 전 한평 장성 출장길에 그것에 들렀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백비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바르고 청렴한 공직 자세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백비라는 거예요. 청백리의 상징입니다. 자,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청렴과 애민, 이렇게 되겠죠? 청렴과 애민입니다. 명종은 어떠한 뜻에서 박수량의 백비를 세우게 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기리되 그대로의 본 뜻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백비를 세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공직자는 업무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스스로. 중요한 거는 스스로예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까. 가령 옛날에 훌륭한 목민관들은 자기를 바르게 한 후에, 결국 이게 뭐죠? 수신을 한 후에 비로소 다른 사람도 바르게 할 수 있다 하니까, 수신을 바르게 하면 그 다음에 제가, 치구, 그 다음에 평천하, 이렇게 넘어가죠. 이게 뭐예요? 결국은 제가, 치구, 평천하라는 거는 다른 사람도 바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공직자를 맡아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목민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명종은 묘비에 어떤 내용을 채워 넣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박수량이 청백했던 인생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청백리인 박수량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찾아보면은 강숙돌, 조공기, 이직원 등이 있고 자신의 삶이나 관직 생활에서 항상 청백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현대 공직자들의 직업윤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과 애민, 이게 굉장히 공직자로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목민심서를 집필한 정약용의 생애와 집필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을 집대성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1762년에서 1836년, 그때 한 시대를 같이 살았던 분이 태계 이항과 율곡 이이와 더불어 가장 많이 거론되는 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생애는 유배 전과 후로 나뉘어요. 그래서 유배 전에는 어사도 하고 관직에도 있고 그랬었는데, 후로는 강진에 유배가 돼서 한 16년을 유배 생활을 했죠. 그래서 유배를 가기 전 정약용은 22세에 초시에 합격, 그 다음에 28세에 대거에 합격, 그래서 관직에 나가게 됐습니다.
정약용은 정조의 총애를 받으면서 여러 직책을 맡아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정약용은 정조하고 일을 했어요. 그의 역량은 학문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무적 분야에서도 두드러졌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수원화성의 축조 때 사용했던 거증기의 제작과 암행어사직의 수행이었습니다. 자, 수원 화성을 축조를 할 때 돌을 움직이고 그런 것들 거증기 그것을 이제 정약용이가 발명을 했죠. 그러나 1800년에 정조가 승하하고 당쟁이 심화되면서 정약용 역시 청년 시절에 천주교 서적을 읽었다는 이유로 신유박해 때 유배를 가게 됩니다. 자, 신유박해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천주교 서학을 공부했던 사람, 읽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박해를 하고 유배를 보냈던 그러한 시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배지인 강진의 이곳저곳에 머물다가 마침내 다산초당에 정착하게 된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기간 동안 많은 양의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학문을 완성하였고, 그래서 여유당 전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여유당이라는 게 이제 호가 되고 그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용어 여유당에서 여와 유는 본래 노자도덕경의 15장에 수록된 단어인데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을 여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항상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묘사한 이 자기의 호를 여유당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정약용은 이 단어들을 엮어 호로 삼아 스스로의 처신을 경계했던 것. 그래서 정약용은 손수 지인 묘지명에서 자신의 저술들에 대해 평가하기를 묘지명을 자기가 이제 내용을 이제 기록을 했다는 거죠. 육경과 사서로 자기 몸을 닦고 수신을 했고 일표와 이소로 천하 및 국가를 다스리니,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서와 경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갖추었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육경과 사서, 일표와 이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수신을 삼고 그 다음에 수신의 결과를 가지고 새로의 결과물인 일표와 이서 이것을 집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과 끝이 갖추었다. 그러나 알아주는 사람은 적고 나무라는 사람은 많으니 만약 1000명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비록 횃불로 태워버린다 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는 거는 자기의 집필에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경과 사서란 경전들에 대한 정약용의 해설서들을 가리킨 것이고, 일표와 이서란 경세육표의 일표, 그 다음에 목민심서, 흠음신서 같은 이 경세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방대한 저술에서 그는 기존의 성리학적 틀을 벗어나 인간을 보다 더 생동감 있고 자주적인 존재로 표현했다. 자, 여기 보면은 기존에 우리는 이 성리학이라고 했을 때는 성리학이 결국엔 우주로 나고 심성론 위주로 이게 많이 됐죠. 그러고 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 실천적인 요소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 다음에 법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진행이 됐죠. 그런데 이게 결국은 뭐예요? 좀 더 생동감 있고 자주적인 존재로 표현하였다. 누구를요? 인간을 자주적인 존재로 표현하였다. 이 얘기는 결국 뭐죠? 사람 위주의 사고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단원에서 살펴보려는 목민심서는 어떠한 체제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술동기는 무엇일까? 이 물음에 관련해 정약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래서 목민심서란 어떤 책인가? 지금의 법제에 근거하여, 그러니까 지금의 법제니까 정약용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근거하여 우리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다. 율기봉공 애민편이 3기가 되고, 지금 율기봉공 애민이 3기가 되고,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편이 6전이 되며 이 진앙편 일목으로 종료하였다. 그래서 각 편마다 6조씩 두고 고금을 조사하여 망라하고 간사하며 거짓된 것을 발라내었다. 이 내용들을 목민관들에게 제공하면 한 명의 백성이라도 더 은택을 입게 되는 자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나 정약용의 마음이다 라는 이 심서라는 것은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공직자로서의 마음을 자기가 실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마음으로 작성한 글이다 라고 해서 목민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거중리가 되겠고, 이게 다산초당 강진에서 유배했을 때죠. 그 다음에 이게 목민심서 전집 이렇게 됩니다. 자, 목민심서에는 위 10개 편 외에도 1편 부인과 12편 해간이 더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이 부임과 해관이라는 거는, 부임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공직의 발령을 받고 나서 갈 때는 부임했다 그러죠. 그래서 부임이라는 건 처음 발령 받아서 갔을 때와, 해관이라는 것은 이 관직에서 물러났다는 얘기예요. 관직에서 물러날 때, 퇴직할 때 어떤 자세가 돼야 된다라는 부임과 해관이라는 내용이 2개가 더 있기 때문에 이 10개 편 이외에 모두 2개를 합치면 12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자면 목민심서의 내용은 목민관이 부임지에 도착하여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까지 신경 써야 할 사항들이 총 12개의 편으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자, 이 중에서도 3기로 분류된 3개의 편에는 목민관이 유념해야 할 규율 또는 윤리적인 방향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랬으니까 이 3기에는 우리가 규율 또는 윤리적 방향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6전으로 분류된 6개의 편과 진앙편에는 3기의 전제하에, 이러한 마음 전제하에 시행되어야 할 구체적인 실무들이 수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민심서의 집필 배경에는 백성들에 대한 정약용의 관심과 사랑이 자리하고 있지만 학문에는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이게 학행일치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일치가 됐을 때 그 배움의 가치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학행일치는 그의 신념도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이 바로 목민의 의지이며, 그러니까 목민 간의 의지는 백성들과의 갈등이 아니라 백성을 잘 다스리는 그것에 있다. 그리고 군자가 공부함에 있어 수신은 절반일 뿐이요. 그러니까 자, 수신을 하고 나서 수신이 됐다고 그래갖고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절반은 목민이라는 것이다. 자, 요거를 한번 봅시다. 군자가 공부함에 있어서 수신은 절반일 뿐 아니라 나머지 절반은 목민이라는 점.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리이타예요. 자리이타. 나도 이익이 되고 타인도 이익이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2개를 잘 균형을 맞추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균형을 맞추려면 청년과
청렴은 뭐예요? 자리. 그 다음에 에민은 뭐? 요 에타가 이타가 되겠죠? 그래서 자리 이타라는 거는 우리가 대상이 모든 대상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게 자리 이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나.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메꾸는 거, 그 에민이 뭐죠? 이타 아니에요, 이타. 그래서 당시 목민관들이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하여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매우 공공함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이 사리사욕을 채웠다는 건 뭐죠? 자리에 자기 이익에만 급급하고 이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다만 정약용 자신이 유배를 와서 직접 목민을 할 수 없었기에 마음을 담는 책이라는 뜻의 심서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 마음의 책에서 목민심서라는 명칭을 붙였던 것이다. 이 단원에서는 3기로 분류된 3개의 편 중 특히 율기편과 애민편을 중심으로 목민관, 다시 말해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로서의 청렴과 애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목민심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청렴과 애민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랬어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먼저 이 옆에 우측에 여기를 보면, 여기 보면 첫째 여기 부임이죠. 내가 발령을 받고 오는 거 부임이라고 하고, 부임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게 율기예요. 율기. 그래서 자기 단속, 첨령, 집안 단속, 청탁, 거절, 금검절약, 배품, 이 6가지를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봉공, 이거는 교화를 펼치고 법도 지키고 예의 있는 교제, 보고서 작성, 공물 바치기, 차출 이런 식에 있어서의 공적인 업무를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을 여기에 기록을 해놨고, 그리고 그 결과가 애민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인 봉양, 아이 돌봄, 가난한 자 구제, 상을 당한 자 돕고, 병자 돌봄, 재난 구제. 결국은 중요한 게 목민관에서의 중요한 역할은 율기와 애민이고, 이 율기를 바탕으로 해서 애민을 이루기 위해서는 봉공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율기, 봉공, 애민을 우리는 3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전 보면은 이제 아전, 단속, 관속 뭐 쭉 이런 게 있고,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진황 이렇게 돼 있죠. 이건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보면 이방, 예방, 호방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드라마들이 생각이 아마 들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 고전에 보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병전, 예전, 그러니까 각각이 담당하면서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진황이라는 건 뭐냐면은, 진황이라는 거는 이제 어려움을 닥쳤을 때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황이라는 거는 교율, 물자 준비, 부자들이 머물게 함, 세부 계획, 시행 방법, 민생 안정의 방책, 마무리 이런 것으로 규휴를 할 수 있는 게 진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휴는 이게 공직자, 목민관으로서는 반드시 이것은 준비해 두고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이게 대비예요, 대비. 그리고 이 일을 다 마치고 자기가 퇴직할 때는 해관이라고 해서 이임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목민심서의 내용을 쓴 정약용의 집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정약용의 집안은 이 조선시대의 천재 집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 중에 누구를 많이 얘기하냐면 3대 천재라고 그래서 보면은 정약전, 둘째 형이고 셋째 형 정약종, 그 다음에 넷째 정약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들 세 사람이 굉장히 그 총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 세 사람이 당시에 조선의 3대 천재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됐었다는 일설이 있습니다. 이모화변이 일어났던 해인 1762년 8월 5일 경기도 광주부 초부 마제리에서 아버지 정재원과 어머니 해남 윤씨, 해남 윤씨니까 윤선도 집안이겠죠. 그 5남 3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외가가 해남 윤씨이며 어머니는 국문학살로 공부할 때 나오는 문인인 윤선도의 증손자 윤두서의 손녀입니다. 부친의 관리 생활을 보고 자람으로써 백성 중에 사회적 약자인 국민을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인가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라면서 부모들이 해주는 국민의 가난한 사람, 궁핍한 백성들한테 어떻게 대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자라났다는 거죠. 그래서 외가의 학문과 친가의 실천이 다산의 이론과 실천에 도움을 준 것이다. 그래서 정조 7년 1783년 증강 생원시에 3등 7위로 입격하고 생원시라는 게 뭐냐면 생원시 초시라는 게 뭐냐면은 이 벼슬에 들어가는 시험, 등과 시험을 볼 수 있는 기본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원시 같은 경우에 그 합격자가 한 100명, 100명이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등과 시험을 봐서 등과 시험 봐갖고 여기에서 이제 급제를 하는 거죠. 1784년 이벽에게서 천주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책자를 본 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정약용 사상을 보면은 기독교 사상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정약용 얘기했을 때 기독교 사상이 거기에 그 맛이 가미되어 있는 것을 잘 가르쳐 주지는 않는데 그냥 천주교에 관한 책을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만 저도 배웠었는데 이 사람은 본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사상으로 가져왔던 것 같아요. 이익이 성화파 중에서 천주교를 신봉하는 신서파에 속한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봉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책을 같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의 증손이 이관이고 이관의 외조카가 이승훈인데 이관이 누이의 아들이 이벽이다. 그래서 이벽이 정약용 누나와 결혼했기 때문에 천남 매부 관계가 됩니다. 정약정, 정약종, 정약용 삼형제는 조선시대 당대 천재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1801년에 신유각획 때 두 형과 함께 경상도 장기현에 유배되었다. 노론에서는 정씨 형제들을 제거하려 했으나 셋째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만 순교를 택하고 이 사람이 순교한 묘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경기도 이천, 경기도 이천의 천지남, 이 천지남에 가면은 거기에 뭐 5명의 순교자들이 그 무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약종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정약정과 정약용은 배교하여 사형에서 유배로 감형되었다. 자, 정약정과 정약용은 어떻게 됐냐면은 정약전은 배교를 했어요. 근데 왜 배교를 했냐면은 교황청에서 조선에 명령이 떨어집니다. 지시가. 그게 뭐냐면 제사를 지내지 말아라 이런 그 지시가 떨어져요. 그 지시가 떨어지니까 그거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정약전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난 제사를 지낸다. 그거 지내지 못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반대를 하겠다 라고 해서 이 사람 배교를 해요. 그 배교를 하다 보니까 이 정약전에 배교를 하니까 정약용은 그 정약종 셋째 형이 그 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몰 수도 있었는데
신자로 몰수가 있었는데 둘째 형이 배교를 한 그것이 입증이 되길래 정약용도 들어갔다 나왔을 뿐이다 라고 해서 사형에서 유배로 감형이 되죠. 그래서 이후 정약용이 큰 형 정약현의 사위인 황사영이 일으킨 황사영 백서 사건에 연루되어서 이 경상도에 있다가 전라도 강진으로 이배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배지를 바꾼다는 거죠. 예,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된 거죠. 그래서 정약용은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하였으며 정약용은 18년간 했고 정약전은 16년간 했어요. 16년. 예, 정약전은 산지도 우이도 흑산도로 귀향을 갔으나 우이도에서 16년간의 유배 생활을 하다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책으로는 흑산도로 유배 갔을 때 집필했던 자산어보가 있습니다. 자산어보. 예, 자산어보는 한 3년 전에 영어로 나왔었어요. 예, 2년 전인가? 한 3년, 2, 3년 돼요. 그래서 자산어보는 아예 머릿말에 자산은 흑산이다. 그래서 나는 흑산도에 유배에 와 있어서 흑산이란 말이 어둡고 무섭다 라고 적어 놓았다. 다만 이 책 이름을 자산어보로 읽어야 할 건지 현산어보로 거무현 읽어야 할 건지 논쟁이 지금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정약전은 흑산도에 있어서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물고기의 여러 종류들 그런 것들을 기록한 것을 자산어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전달을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목민심서 2번째 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